1968년 10월 17일 밤 베트남 중부 정글. 타타타탕. 총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폭발음이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군 맹호부대 소속 김영철 이병, 22세. 그는 쓰러진 전우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쾅! 박격포 폭발. 영철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그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날 밤 그는 전사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50년 후 2002년 가을 베트남 호치민의 한 시장 골목. 82세 할머니가 낯선 남자 앞에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50년간 품속에 간직했던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죠. 사진 속 젊은 청년의 얼굴과 눈앞에 놓인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엄마, 내 아들이구나. 1968년 베트남 전생에서 전사 처리된 아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오늘, 그 믿음은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화사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의 50년 집념과 기억을 잃은 채 타국에서 살아온 아들, 그리고 마침내 이뤄진 기적 같은 상봉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968년 봄으로 시작됩니다. 경상남도 진주의 작은 농촌마을. 그곳에 김영철, 가명, 당시 22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효자였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어머니보다 먼저 밥을 짓고 논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오면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영철을 칭찬했습니다. 순덕이 엄마는 복이 많아. 저런 아들을 두다니. 영철이는 나중에 꼭 출세할 거야. 저렇게 착한 아이가 어디 있어.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순덕 여사, 가명, 당시 48세였습니다. 순덕 여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떤 날은 풍파리를 하고 어떤 날은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돈을 벌었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철이만 잘 크면 돼. 그것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영철도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효도했죠. 밤이면 호롱불 아래에서 농업 관련 책을 읽으며 언젠가 이 마을에 큰 농장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엄마, 제가 크면 이 마을에 제일 큰 과수원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엄마는 일 안 하셔도 돼요. 순덕 여사는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968년 2월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순덕 여사의 집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덕이 엄마, 영철이 징징영장이 나왔어. 그 순간 순덕 여사의 손에서 빨랫감이 떨어졌습니다. 징징영창. 그것도 베트남전 파병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전은 한창 치열했습니다. 매일같이 전사 소식이 들려왔고 마을에서도 이미 2명의 청년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살아서 돌아올게요. 그래야지. 엄마는 너밖에 없잖니.
영철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순덕 여사도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은 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덕 여사는 마을 뒷산의 작은 당집을 찾아갔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올라가 백배를 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만은 지켜주세요. 영철이 떠나기 일주일 전, 순덕 여사는 마을 사진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생 사진을 거의 찍어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정 전날 밤, 순덕 여사는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철은 군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아. 네, 엄마. 이거 가지고 가거라. 순덕 여사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제대로 찍어본 사진이었죠. 엄마 얼굴이야. 힘들 때마다 이거 보면서 버텨라. 그리고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엄마는 너밖에 없단다. 알겠지? 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복 안주머니 깊숙이 가슴에 닿는 곳에 넣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 사진 보면서 매일 힘낼게요. 그리고 꼭 돌아올게요. 약속드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을 뿐입니다. 다음 날 새벽,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철을 배웅하기 위해서였죠. 마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영철은 어머니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건강히 꼭 살아서 돌아오너라.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영철은 뒷유리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덕 여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멀어져 점이 될 때까지 순덕 여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1968년 3월, 영철은 맹호부대 소속으로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 베트남 땅을 밟았을 때의 충격을 영철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무더운 날씨, 정글의 습한 공기, 그리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총소리. 이게 전쟁이구나. 영철은 같은 부대원들과 함께 막사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박종사, 가명을 만났습니다. 이미 1년째 베트남에서 복무 중인 선임이었죠. 야, 신병.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몇 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라. 둘째, 밤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도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셋째, 항상 총을 손에서 놓지 마라. 알겠나?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 진주. 순덕 여사는 매일 대문 앞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철이 편지 올까? 하지만 편지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편지를 쓰는 것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순덕 여사는 낮에는 밭일을 하고 저녁이면 영철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였습니다. 영철이가 돌아오면 이 방에서 푹 쉬게 해줘야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줘야지. 마을 사람들은 순덕 여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영철의 첫 순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글 속으로 들어갔을 때 영철은 본 것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전투로 파괴된 마을, 불에 탄 가옥들, 그리고 민간인들의 시신. 왜 이런 일이? 박종사가 영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기가 전쟁터야. 익숙해져야 해.
하지만 영철은 익숙해질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엄마,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약속 지킬게요. 꼭 살아서 돌아갈게요. 시간이 지나며 영철도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그는 착한 성격 덕분에 부대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고 동료가 다치면 자신의 식량을 나눠주고 밤에 불침번을 설 때도 졸고 있는 후임을 깨우지 않고 대신 서주곤 했죠. 영철아, 너는 왜 이렇게 착해? 여기는 전쟁터야. 너만 손해야. 박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영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사님, 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려운 사람 도우면 복 받는다고요. 저는 그 말 믿어요. 1968년 7월, 한국 진주에 드디어 영철이 첫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건넸을 때 순덕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철이 편지다. 우리 아들 편지. 순덕 여사는 급히 집으로 들어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여기 동료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에요. 엄마 사진 보면서 매일 힘내고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 된장찌개 생각하면서 매일 버티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돌아갈게요. 순덕 여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순덕 여사는 즉시 답장을 썼습니다. 영철아, 편지 받았다. 엄마는 걱정돼서 매일 밤 잠을 설친단다. 하지만 너를 믿어. 우리 아들은 꼭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믿어. 집에는 별일 없으니 걱정 마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네 소식을 궁금해한단다. 빨리 돌아와서 엄마 얼굴 좀 보자.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건강히 꼭 조심해서 돌아오너라. 엄마가. 순덕 여사는 그 편지를 붙이고 다시 대문 앞에 나가 앉았습니다. 아들의 다음 편지를 기다리며. 1968년 9월, 베트남에서 영철은 몇 차례 교전을 겪었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영철은 그때마다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은 이제 땀과 먼지로 조금 바래졌지만 영철에게는 가장 소중한 부적이었습니다. 엄마, 저 아직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철은 부대 동료들에게도 어머니 사진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야. 아름답지? 오, 영철아, 너 효자구나. 당연하지.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야. 돌아가면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 거야. 동료들은 영철의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고향에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전쟁터에서 그들을 버티게 하는 건 결국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었습니다. 1968년 10월, 베트남의 날씨는 점점 더 습해지고 있었습니다. 우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철의 두 대는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찰 임무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 진주. 그날 밤 순덕 여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영철이 어두운 곳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순덕 여사는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철아, 너 괜찮지? 제발 무사해야 해. 순덕 여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968년 10월 17일 밤, 베트남 중부 정글. 영철의 부대는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박중사를 포함한 8명의 소대원이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철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소대원들은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영철은 가슴 안주머니에 사진을 만졌습니다. 엄마, 오늘도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타타타탕! 갑자기 사방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적군의 매복 공격이었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박중사가 소리쳤습니다. 소대원들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영철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떨리는 손으로 총을 겨눴습니다. 엄마! 엄마! 그는 작은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후임병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으악! 영철은 반사적으로 후임에게 달려갔습니다. 야, 괜찮아? 야! 하지만 후임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영철은 후임을 끌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쾅! 박격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영철이 있던 곳 바로 옆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퍽! 영철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고 몸 곳곳에서 파편이 박혔습니다. 영철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영철의 의식은 그 순간 끊겼습니다. 그날 밤의 전투는 새벽녘에야 끝났습니다. 박중사와 생존한 소대원들은 전우들의 시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이는 어디 있어? 저기 있습니다. 하지만 영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자리에는 핏자국과 찢어진 군복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철이! 영철아! 박중사는 필사적으로 영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글은 너무 넓었고 어둠은 짙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철수해야 했습니다. 추가 공격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대로 돌아온 박중사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영철 이병, 전투 중 실종, 생존 가능성 희박. 박중사는 펜을 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철아, 미안하다.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영철은 죽지 않았습니다. 폭발로 인해 영철의 몸은 정글 깊숙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아직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그곳에 쓰러진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온 몸은 피투성이었고 머리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영철의 몸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났다면 영철은 정말로 그곳에서 숨을 거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습니다. 새벽 5시경, 정글 속으로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응우엔 티란, 당시 26세 마을 근처에 사는 베트남 여성이었습니다. 란은 전쟁 미망인이었습니다. 남편은 1년 전 전투에서 죽었고 그녀는 홀로 어린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란은 약초를 캐러 정글로 들어왔습니다. 전날 밤 전투가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약초가 필요했기에 조심스럽게 들어온 것이었죠. 그때 라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피 냄새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나무 뿌리 사이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라는 무서워서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어려 보였던 것입니다. 아마 20살 정도? 란의 죽은 남편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에 손을 대봤습니다. 아직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란은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해. 란은 영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몸집이 자신보다 훨씬 큰 남자를 끌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란은 땀을 흘리며 영철을 자신의 오두막으로 옮겼습니다. 오두막은 정글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숨어 살던 곳이었죠. 란은 영철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박힌 파편을 조심스럽게 빼내고 약초를 빻아서 상처에 발랐습니다. 영철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열이 심하게 올랐고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라는 밤낮으로 영철을 간호했습니다. 물을 먹이고 약을 바르고 열이 내리길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사라져. 란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 낯선 군인을 이렇게까지 살리려 하는지.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 진주. 순덕 여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영철이 어두운 곳에서 손을 내미는 꿈. 영철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꿈.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우리 영철이 괜찮을까? 순덕 여사는 불안한 마음에 매일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1968년 11월 5일 한국 진주. 순덕 여사의 집에 군 관계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똑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덕 여사는 마당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문을 열자 군복을 입은 2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덕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이순덕 여사님 댁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김영철 이병의 유가족분이십니까? 순덕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유감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철 이병께서 지난 10월 17일 베트남 현지 전투 중 전사하셨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순덕 여사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 영철이는 안 죽었어. 순덕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신은 확인하셨습니까? 유해를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그럼 어떻게 전사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전투 상황과 생존자 증언을 토대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들은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군 관계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족분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생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살아있어요. 내가 알아요.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순덕 여사를 붙잡았습니다. 순덕이 엄마, 진정하소. 아니야. 우리 영철이는 살아있어.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 시신도 없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할 수 있어? 같은 시간, 베트남. 영철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지쳐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간호를 했지만 영철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란의 어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괜찮아질까?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계속 돌봐주니까 괜찮아질 거야. 그치? 라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꼭 살릴 거야. 라는 다시 영철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수건으로 영철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제발, 제발 깨어나요. 당신도 어딘가 가족이 있을 거예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살아나요. 며칠 후, 한국. 영철의 유해라고 전해진 관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여사가 들은 것과 달리 베트남 현지에서 폭발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이 관에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관 앞에 영철의 사진이 놓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웃고 있는 영철의 모습.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영철이가, 그 착한 아이가
순덕이 엄마, 정말 기운내서. 하지만 정작 순덕 여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친척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시신이라도 한번 보시겠어요? 순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시신은 심하게 불에 타 있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고 몸의 형태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리 아들이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순덕 여사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소. 충격이 너무 크신 거요. 아니야. 이건 우리 영철이가 아니야. 키도 다르고 체격도 달라.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 사람들은 순덕 여사가 충격으로 정신이 나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여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영철이는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있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관은 마을 뒷산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순덕 여사는 그것을 영철의 무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순덕 여사는 매일 대문 앞에 나가 앉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 오는 날이야. 이웃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순덕이 엄마, 이제 그만하소. 받아들여야 해. 아니야, 우리 영철이는 곧 돌아올 거야. 마을 사람들은 안쓰러워했습니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순덕 여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몰라, 어머니의 마음을.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가 알아.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 가슴이 무너져 내려. 하지만 나는 그런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영철이는 살아있는 거야. 같은 시간 베트남. 영철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영철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트남어였습니다. 란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영철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영철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영철은 한국어로 물으려 했지만 한국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국어가 뭔지조차 몰랐습니다. 란도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하지만 영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지? 나는 누구지?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백지 상태였습니다. 폭발로 인한 뇌 손상. 그것이 영철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고향도, 어머니도.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1968년 11월, 베트남. 나는 영철이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전쟁 중에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군인들을 말이죠. 라는 영철을 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트남어로 밝다는 뜻이었습니다. 민, 당신 이름은 민이야요. 영철은, 아니, 이제 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 내 이름은 민이구나. 그렇게 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며 민의 몸은 회복되었습니다. 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이었죠. 민은 조금씩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란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쌀이에요. 짬. 짬. 잘했어요. 이건 물이에요. 느악. 느악. 민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아마도 어딘가 깊은 곳에 남아있던 학습 능력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은 란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밭을 갈고 물을 길어오고 집을 고쳤습니다. 란의 어린 딸도 민을 좋아했습니다. 민은 딸을 어깨에 태워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아저씨, 또 놀아줘요. 그럴까? 민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 순덕 여사는 여전히 매일 대문 앞에 나가 앉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1969년 봄. 순덕 여사는 국방부를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 시신 재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시신이 제 아들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족분, 이미 장례를 치르셨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건 제 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신원 확인을 시신이 너무 훼손되어서 제대로 확인도 못했잖아요. 순덕 여사는 호소했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전사 판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갔고 또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 베트남. 민과 란 사이에는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란과 민은 오두막 밖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 당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싶어요? 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가끔은 꿈을 꿔요. 어떤 여자의 얼굴이 나와요. 나이 드신 분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꿈을 꾸면 가슴이 이상하게 아파요. 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당신한테 중요한 사람이었나 봐요. 아마도요.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어요. 당신과 그리고 아이와 함께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하지만 민에게는 하나의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했을 때 란은 그의 군복 안주머니에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한 여인의 사진이었습니다. 란은 그 사진을 민에게 주었습니다. 민은 그 사진을 보며 자주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왜 나는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왜 가슴이 아플까? 란도 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아닐까요? 어머니? 네. 이 사진을 보는 당신 표정이 뭔가 그리운 것 같아요. 민은 사진을 가슴에 대봤습니다.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내게도 어머니가 있었을까?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은 그 사진을 서중기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이 사진의 주인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1972년 봄, 베트남. 민과 란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작은 사원에서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란의 딸은 이제 민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왜 우리 딸?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보세요. 민은 딸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민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그림 정말 잘 그렸네. 민은 마을에서 성실한 농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민을 좋아했습니다. 민은 언제나 기꺼이 남을 도왔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배운 것처럼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 순덕 여사는 여전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1970년,
1971년, 1972년, 1973년. 5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순덕 여사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밭일을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베트남에 가야 해. 직접 찾으러 가야 해. 하지만 당시는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민간인이 베트남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순덕 여사는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갈 수 있는 날을 위해서. 1975년 베트남전이 끝났습니다. 베트남에서 민과 란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란이 물었습니다. 민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또한은 어때요? 뛰어나다는 뜻이잖아요. 좋아요. 응우엔 또한. 민은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한국에서 순덕 여사는 뉴스로 베트남전 종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우리 영철이도 곧 돌아오겠지. 순덕 여사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덕 여사는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돌아올 거야. 조금만 더. 세월이 흘렀습니다. 베트남에서 민의 가족은 늘어났습니다. 1978년 둘째 딸 리엔이 태어났습니다. 리엔이라고 지어요. 연꽃이라는 뜻이에요. 민은 딸을 안고 웃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이제 민의 가족은 5명이 되었습니다. 란의 첫째 딸, 아들 또한, 그리고 둘째 딸 리엔. 민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죠. 밭을 확장하고 과일나무를 심고 틈틈이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우며 돈을 벌었습니다. 민은 행복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진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꺼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 어디 계실까?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순덕 여사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1980년대. 순덕 여사의 나이 60대. 그녀의 방에는 작은 지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지도였습니다. 그녀는 어디서 구했는지 낡은 지도를 구해 벽에 정성스럽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 지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영철아, 엄마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라. 네가 어디 있든 엄마가 꼭 찾을 거야. 순덕 여사는 여전히 밭일을 했습니다. 65세, 68세, 70세가 되어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 갈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덕이 엄마, 이제 그만 쉬소. 나이도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시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일 더 해야 해요. 도대체 왜 그러시오? 베트남에 가려고요. 우리 영철이 찾으러요.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영철이는 이미 그만 놓아주시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살아있어요. 내가 알아요. 1985년 베트남. 민의 아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첫째 딸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들 또한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둘째 딸 리에는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민은 아이들 교육에 열심히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알겠지? 네, 아빠. 특히 민은 아이들에게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해. 남을 도와야 해. 알았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근데 그건 누가 가르쳐 줬어요? 잘 모르겠어. 그냥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 민은 웃었지만 내심 신기했습니다. 어디선가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누군가 자신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을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민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들판이 나왔습니다. 그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은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민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란이 깨어 물었습니다. 또 꿈 꿨어요? 네, 같은 꿈이에요. 그 여자분 꿈? 네, 왠지 그분이 저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1990년, 한국. 순덕 여사의 나이 70세. 그해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덕 여사는 뉴스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베트남에 갈 수 있는 날이 오는 건가? 그리고 2년 후인 1992년, 드디어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 소식을 듣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영철아, 엄마가 이제 갈 수 있어. 엄마가 간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권 발급, 비행기표, 현지 숙박비, 통역비.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순덕 여사는 은행에 간 돈을 확인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을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밭일을 하고 품팔이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1993년, 베트남. 민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했고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성장했습니다. 첫째 딸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 두한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둘째 딸 리엔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민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컸어요. 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잘 키웠죠. 아니에요. 당신이 잘 키운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은 여전히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낡아서 언제 찢어질지 모를 정도였지만 절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을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1995년 봄, 드디어 순덕 여사는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나이 75세. 평생 모은 돈을 들고 아들을 찾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순덕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떨렸습니다. 영철아, 엄마가 간다. 엄마가 드디어 간다. 순덕 여사는 가방 속에 영철의 사진을 넣어왔습니다. 군복 입은 영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영철에게 준 것과 똑같은 사진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면 영철이가 알아볼 거야. 비행기가 호치민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순덕 여사는 떨리는 다리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베트남의 더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낯선 언어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영철아, 엄마가 왔다. 순덕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덕 여사는 한국에서 미리 고용한 통역사를 만났습니다. 베트남 교민 출신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네. 부탁하네.
순덕 여사는 통역사와 함께 영철의 마지막으로 있었던 지역으로 갔습니다. 꽝남성 중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덕 여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군인 본 적 있나요? 1968년에 여기서 전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군인들은 많이 지나갔어요. 기억할 수 없어요. 순덕 여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마을로 또 다음 마을로 갔습니다. 2주간 베트남 중부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영철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순덕 여사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통역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무 소득이 없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이번이 처음이잖아. 다음에 또 올 거야. 통역사는 놀랐습니다. 또요? 할머니, 연세가. 나는 괜찮아. 우리 아들 찾을 때까지 계속 올 거야. 같은 시간, 베트남. 민의 가족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6년 첫째 딸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민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자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은 손자를 안고 웃었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귀엽네. 라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참 복 많이 받았죠? 그러게요. 정말 감사해요. 민은 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됐어요. 우리 운명이었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란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란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민, 괜찮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라는 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후회 없어요. 당신을 만나서 아이들을 키우고 손자까지 봤어요. 충분히 행복했어요. 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2000년 봄, 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은 그날 밤 혼자 오두막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은 주머니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란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 당신의 과거를 찾아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진 속 분명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미 당신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이제는 그분을 찾아보세요. 민은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정말 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순덕 여사는 두 번째 베트남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1998년 순덕 여사는 다시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수색했습니다. 혹시 전쟁 끝나고 한국 군인 중에 남은 사람 있나요? 참전 용사 모임, 전쟁 기념관, 병원,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소득이 없었습니다. 1999년, 2000년, 2001년,
순덕 여사는 매년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철아, 엄마는 포기하지 않아. 꼭 찾을 거야. 2001년 가을, 순덕 여사의 6번째 베트남 방문. 이번에는 새로운 통역사와 함께였습니다. 젊은 한국인 남성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년이 넘은 일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아.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왜 그렇게까지 확신하세요? 군에서 전사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어머니는 알아.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가 느껴. 근데 나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영철이는 살아있는 거야. 통역사는 할머니의 그 확신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2002년 초, 한국, 순덕 여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근 몸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얼마나 남았나요? 뭐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관리 잘하시면 몇 년은 더... 알겠습니다. 순덕 여사는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구나. 서둘러야 해. 집으로 돌아온 순덕 여사는 손자를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나 한 번만 더 베트남에 데려다 줄 수 있겠니? 할머니,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부탁이야. 손자는 할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손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2002년 10월 15일. 순덕 여사는 손자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순덕 여사의 다리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우리 아들 찾으러 왔는데 괜찮지? 하지만 순덕 여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영철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왔어. 제발, 제발 나타나줘. 순덕 여사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순덕 여사와 손자는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참전용사 모임, 전쟁 박물관, 병원, 심지어 거리까지. 하지만 여전히 소득이 없었습니다. 손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할머니는 지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쉬세요. 내일 다시 찾아보죠. 그래야겠구나. 그날 밤 순덕 여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영철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 시장이요. 엄마, 시장으로 오세요. 순덕 여사는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장? 시장이라고 했어? 같은 시간 호치민. 민도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 그 여인.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간다. 엄마가 곧 간다. 민은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왜 이러지?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는 거지?
민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저를 찾고 계신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순덕 여사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가보자. 시장이요? 거기는 사람만 많은데. 거기 가보고 싶어.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간 민도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과일 가게 앞 순덕 여사와 손자는 벤탄시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과일을 파는 상인들, 옷을 파는 사람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영철아, 너 여기 있니? 순덕 여사는 마음속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좁은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덕 여사는 갑자기 휠체어를 멈추게 했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작은 과일 가게 앞,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베트남식 모자를 쓰고 헌 옷을 입고 피부는 그을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베트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덕 여사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철이. 순덕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0년 가까이 간직해온 자신의 사진. 영철에게 준 것과 똑같은 사진. 순덕 여사는 그 사진을 들고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손자가 급히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노인만 보였습니다. 순덕 여사는 손자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은 처음에 그 움직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과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덕 여사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덕 여사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노인이 무척 익숙했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알 것 같았습니다. 순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민에게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민은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민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낡아서 찢어질 것 같은 사진 한 장.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사진. 50년을 각자 간직해온 사진. 순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따뜻함을, 이 사랑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상황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모자가 만났대요. 어머니가 베트남까지 아들 찾으러 왔대요.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가져왔고 누군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순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니? 민이라고 불러요. 민? 그게 무슨... 기억이 없어요. 전쟁에서 다쳐서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순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거구나. 그래서 엄마를 찾지 못한 거구나. 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해서. 아니야,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순덕 여사는 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엄마는 행복해. 엄마가 포기하지 않은 게 맞았어. 네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손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찾으셨어. 50년 동안 믿으신 게 맞았어요. 시장 골목에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기쁨. 미는 통역사를 통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엄마가 7번이나 베트남에 왔단다. 매년 와서 너를 찾았어.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어. 네가 살아있다는 걸. 민의 눈에서 눈물이 더 흘러내렸습니다. 7번이나 저를 위해서?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들이야. 엄마가 어떻게 포기하겠니? 미는 순덕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이 사랑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자녀들도 있고 손자도 있어요. 순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것도 내 가족이야. 다 소중한 가족이지.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 기쁠 뿐이야.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50년의 기다림, 50년의 믿음,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기적. 이 순간을 목격한 모든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미는 순덕 여사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민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첫째 딸, 아들 도안, 둘째 딸 리엔, 그리고 손자, 소녀들까지. 순덕 여사는 그들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았구나.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키웠구나. 민의 자녀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계셨어요? 한국에? 통역사를 통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첫째 딸이 순덕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순덕 여사는 첫째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네 어머니한테 감사해야지. 네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살려줬잖니. 네 어머니가 우리 영철이를 간호해줬잖니. 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순덕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네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고 전하고 싶었는데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았고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들었다고. 순덕 여사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돌봐주셔서. 민의 가족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두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가 뒤섞였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순덕 여사는 민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네가 떠난 후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매일 대문 앞에 나가 앉아서 너를 기다렸어.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엄마는 알았어. 네가 살아있다는 걸. 엄마의 가슴이 말해줬어. 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돌아가지 못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전쟁이 나쁜 거지. 전쟁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은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다시 만났잖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순덕 여사는 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네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야. 착하게 살았다는 거야.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민의 아들 투안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한국에서는 어떤 아들이었어요? 순덕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엄마 일 도와주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칭찬했지. 영철이만큼 효자가 없다고. 투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도 그러셨어요. 항상 남을 먼저 도와주시고 마을 사람들이 힘든 일 있으면 먼저 나서시고. 순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영철이는 어디 가도 착하구나. 기억을 잃어도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구나. 일주일간 순덕 여사는 베트남에 머물렀습니다. 민과 함께 시장에 가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아주고 민이 가꾼 작은 텃밭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과 순덕 여사는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언제 다시 올 수 있어요? 순덕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 이제 자주 올 거야.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찾았으니까 자주 와야지. 제가 한국에 가면 안 될까요? 순덕 여사는 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좋지. 한국에도 와야지. 네 고향이잖니. 네가 태어난 곳, 네가 자란 곳이야. 하지만 저는 기억이 없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이야기해 줄게. 네가 어릴 적 이야기, 청년 시절 이야기 다 들려줄게. 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철아, 아니, 민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비록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너는 여전히 착한 아들이야. 네가 여기서 사람들을 도우며 산 이야기 들었어. 네가 자녀들을 잘 키운 것도 봤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순덕 여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일주일 후 순덕 여사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의 온 가족이 나왔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덕 여사는 민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곧 다시 올게. 그때까지 건강해야 해.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순덕 여사는 손자 손녀들도 하나씩 안아줬습니다. 너희들 모두 건강해라. 너희 할아버지 잘 모셔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마지막으로 민을 바라봤습니다. 영철아, 사랑한다.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 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어로 대답했습니다.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어머니. 비록 기억은 못하지만 마음은 알아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철은 살아남았지만 기억을 잃었습니다. 라는 영철을 살렸지만 자신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아들을 찾았지만 5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그 고통은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당신이 믿는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기다리는 가족들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평화의 소중함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 어머니의 50년 집념, 기억을 잃고도 사진 한 장을 간직한 아들, 그리고 마침내 이뤄진 기적 같은 만남.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언젠가 이뤄진다고. 순덕 여사는 82세의 나이에 휠체어를 타고 베트남까지 가서 복잡한 시장 골목을 헤매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 집념이,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이 자신에게 무척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본능이, 그 연결고리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포기하지 않아서 이뤄낸 일이 있었는지, 혹은 가족의 사랑으로 극복한 순간이 있었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어머니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은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족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사랑하는 사람들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기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기적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